VIP 전용 통로로 먼저 사라진 후진국 며느리, 그 뒤에 남아 40분 넘게 입국 심사에 갇혀있던 유럽 명문가 시아버지. 마침내 도착장에 나타난 며느리의 여유로운 표정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 여권 한 장이 유럽 선진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충격적인 장면. 그날 프랑스 명문가의 세계관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72년을 살아온 앙리 르클레르입니다. 우리 르클레르 가문은 세대를 이어온 파리의 명문 집안으로 조부는 대법관이었고 아버지는 소르본 대학의 저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저 역시 외교부에서 40년간 근무하며 프랑스의 품격을 지켜왔죠. 우리 가족은 늘 유럽의 중심, 프랑스의 품위, 서구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인생 최대의 충격이 찾아온 건 2년 전. 아들 줄리앙이 아시아 출장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한국인이고 이름은 김세은이에요. 한국, 남북한 그 위험한 나라 말이냐? 아직도 휴전선이니 미사일이니 하는 거기서 여자를 데려온다고? 속으로는 기가 막혔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면 됐다고 말했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에겐 아시아는 다 거기서 거기, 가난하고 위생 상태도 의심스러운 후진국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나마 일본 정도가 조금 낫다고 생각했지요. 한국, 제가 가진 이미지는 고작 전쟁 난민, 삼겹살, 싸이의 말춤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줄리앙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가문이 수준 이하의 문화와 엮이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세은이라는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저는 냉담했습니다. 세련된 외모에 유창한 불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제 눈에는 그저 잘 꾸민 외국인 신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파리 정치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에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후진국에서 좋은 신랑감 하나, 잘 낚은 여자라는 편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줄리앙이 너무 순진해서 속은 걸 수도 있지. 요즘 한국 여자들이 유럽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앙이 가족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줄리앙이 여름 가족 여행을 제안했을 때 저는 처음엔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베트남 다낭이에요. 아버지, 베트남 요즘 많이 발전한 거 아세요?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했고요. 베트남? 그 더운 나라에 우리가 왜 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나마 일본 정도가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생각했고 그 외 아시아 국가는 다들 열등하고 불안한 나라쯤으로만 여겨왔죠. 그래도 줄리앙의 설득 끝에 마지못해 여행을 수락했습니다. 물론 며느리 세은도 동행했습니다. 세은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그녀를 아시아에서 시민권 얻으러 온 여자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지적인 외모에 유창한 불어 실력까지 갖춘 그녀였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편견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뭐 북한 옆에 붙은 나라잖아. 그저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기술국가일 뿐이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출발해 하노이, 경유, 다낭행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날 그 생각은 첫 균열을 맞았습니다.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 심사줄에 섰을 때 공항 직원 한 명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이쪽 패스트트랙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은이 조용히 손을 들자 직원은 즉시 그녀를 안내했고 세은은 망설임 없이 그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반 입국 심사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40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시민인 우리가 뒷전이고 한국 여권이 VIP 대우를 받는다고? 입국을 마치고 짐을 찾아 나왔을 때 세은은 이미 도착장 앞에 라운지 소파에 앉아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베트남 항공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다낭으로 향할 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체크인 줄에 서 있었고 항공사 직원이 국적을 확인하던 중 세은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인이시죠? 한국 전용 체크인 카운터로 안내해 드릴게요. 줄리앙이 당황하며 세은을 쳐다보자 그녀는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전용 창구와 전담 인력이 따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인은 일반 줄, 한국인은 우대 줄, 공항 라운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커피를 사 마시고 있을 때 세은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여기 무료 음료 쿠폰이에요. 한국인 대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무료? 네. 베트남 관광청에서 한배 문화교류 주간이라 한국 관광객들에게만 특별 제공하는 거래요. 무심코 그녀가 받은 안내 책자를 보니 거기엔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와 함께 한국어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고객 전용 할인 쿠폰, 한류 팬들을 위한 여행 코스, 한국어 가이드 투어 신청 가능? 놀라움을 넘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긴 유럽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는 한국인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지?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려는 순간 제 아내의 가방에서 크림 용량이 초과되었다며 제지를 당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꼼꼼하게 짐을 뒤졌고 나는 당황해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은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의사의 처방을 받은 피부 연고입니다. 진단서도 있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간단한 베트남어를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설명했고 휴대폰으로 진단서 스캔본을 보여주자 직원의 태도는 급속히 누그러졌습니다. 결국 이번만 특별히 허용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짐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어도 할 줄 알아? 줄리앙이 놀랐고 세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 때 베트남 친구들이랑 교류 프로그램을 했어요. 많이 듣다 보니 익숙해졌죠.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간 얼마나 무지하고 편협했는지를 처음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충격은 시작도 안 된 셈이었습니다. 다낭에 도착한 우리는 공항 리무진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줄리앙이 예약을 확인하려고 다가가자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 고객 성함이신가요? 아니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아, 한국 고객 우선 예약이라 지금은 대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세은이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즉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세은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 모두를 이끌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리무진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은 다낭 시내 투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투어 버스를 타기 위해 로비에 모였는데 가이드는 참가자 국적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인 고객은 한 번 차량, 그 외 외국인은 2번 차량에 탑승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당연히 2번 차량으로 가려 했지만 세은은 한 번 차량에 배정되었습니다. 결국 가이드는 한국인 가족 동반 고객이시니 함께 한 번 차량을 이용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도 태워주었습니다. 한 번 차량은 최신형 미니버스에 와이파이와 생수가 구비되어 있었고 가이드는 유창한 한국어로 관광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옆에서 멀뚱히 앉아 영어 해설만 기다렸습니다.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는 더 황당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안내판에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보다도 가장 위에 한국어로 된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입장권 창구에는 한국인 단체 할인 가능, 한국어 가이드 제공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들른 레스토랑에서도 세은은 VIP 고객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한국인임을 밝히자 직원이 특별 메뉴를 추천하며 한국 고객께 서비스 음료 드리겠습니다라고 웃었습니다. 반면 나와 아내는 영어로 주문하는 것도 벅찼고 직원은 무심하게 메뉴판만 넘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프랑스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려온 것들이 이곳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동남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과 신뢰, 문화적 파워를 가진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세계가 그날 이후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낭에서의 일정은 계속됐어요. 겉으론 조용히 따라다녔지만 제 마음속에선 계속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불쾌감이었지만 점점 그것은 혼란에 가까워졌어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가 맞는 걸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현지의 대형 쇼핑몰 빈콘 메가몰을 찾았어요. 사실 저는 쇼핑에 큰 흥미가 없었지만 세은이 여기엔 한국 브랜드가 많아요라고 말했을 때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삼성과 LG의 대형 전자 매장이었어요.
그곳은 마치 쇼룸 같았고 현지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시리즈와 8K 초고화질 TV, 그리고 LG의 투명 OLED 디스플레이와 AI 냉장고였어요. 제품 앞엔 세계 최초 혁신 기술 프리미엄 유저 전용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설명 영상은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심지어 스페인어까지 지원되고 있었어요. 세은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바로 알아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 고객님. 이 모델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녀에게 제품을 소개하던 베트남 직원은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세은이 감탄하며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라고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삼성 장학생으로 1년간 한국에서 유학했어요. 한국어는 이제 저의 경쟁력이에요. 삼성과 LG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남미에서도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어요. 한국이 단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전자산업을 이끌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처음 실감했어요. 매장 한편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거기엔 이런 문구가 잔악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삼성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LG 전 세계 OLED TV 시장 1위, 삼성 반도체 세계 메모리 시장 1위, 한국 가전 유럽 소비자 만족도 3년 연속 1위, 그 밑에는 실제 유럽, 동남아, 미국, 중동에서의 판매량, 그래프와 소비자 평점이 나열돼 있었어요. 특히 유럽에서의 프리미엄 가전 선호도 1위가 LG라는 걸 봤을 때는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솔직히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독일 브랜드나 프랑스 브랜드가 중심이라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의 평가는 이미 한국산 신뢰, 기술력, 감성 디자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매장 앞에 멍하니 서서 전시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TV 화질, 스마트홈 연동 시스템, 자율작동 에어컨, 무선 주방 가전. 이건 단지 제품이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었고 미래를 설계하는 철학이었어요. 문득 제 안에서 오래된 어떤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전 세계가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이구나. 저는 조용히 세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몰랐구나. 한국이 이 정도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진 나라였다니. 세은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아버님, 요즘 유럽 가전 시장에서도 프랑스 사람들 LG 세탁기나 삼성 에어컨 많이 쓰시는 거 모르셨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이제는 세계 중심에서 기술로 이야기하는 나라구나. 이어진 매장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 라네즈, 이니스프리, 설화수 같은 브랜드들이 쭉 들어서 있었어요. 특히 라네즈 매장 앞은 베트남 젊은 여성들로 북적였고 한류 스타들의 사진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화장품 직원은 세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넸어요. 한국분 맞으시죠? 오늘 한국 고객 전용 사은품이 있어요. 이건 한국 본사에서 보내준 한정판이에요. 세은은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은 한국어로 설명을 이어가며 박스를 하나 더 챙겨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지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브랜드 그 자체가 된 나라였어요. 쇼핑몰을 나와 점심 식사를 하러 한 식당에 들렀을 때였어요. 세은은 오늘은 아버님께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여기까지 와서 굳이 한국 음식을? 하는 생각이었지만 가게 안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식당 안은 현지인들로 가득했고 모두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먹고 있었어요. 벽에는 K푸드의 본고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방탄소년단이 광고하는 김치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세은이 주문한 음식은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김치전, 그리고 수육과 쌈이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직접 쌈을 싸서 건넸어요. 이건 상추에 밥 조금, 고기 한 점, 마늘 한 쪽, 쌈장 넣고 싸먹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쌈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풍부한 맛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맛이 아주 독특하군. 세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을 담는 방식이에요.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챙겨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음식 맛이 더 깊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문화였고 마음이었고 정체성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가진 미식의 자부심 못지않게 이 나라에도 깊은 문화가 있구나. 그날 오후 우리는
다낭 테크노파크라는 산업단지를 견학했어요. 줄리앙이 외교 관련 프로젝트로 연계한 일정이었고 세은이 직접 통역을 맡아주었어요. 단지 안에는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들이 입주해 있었고 그중 하나는 삼성 R&D 베트남 센터였어요. 안내를 맡은 현지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삼성은 베트남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전체 수출의 약 30%가 한국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어요. 베트남 경제가 한국 기업에 이만큼 의존하고 있다니 그야말로 경제 파트너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세은은 그곳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그들은 베트남 직원들과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자유롭게 대화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모습은 여기에 없었어요. 여기엔 한국이 선도하는 기술, 존경받는 문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외교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우연히 CNN 뉴스가 틀어져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동남아 5개국 순방 중이라고 전하고 있었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공동회견 장면이 나왔어요. 기자가 묻자 한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미래 성장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문화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 현지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한국어로 한마디 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곳 사람들이 진심으로 느끼는 고마움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다낭 외곽에 있는 한류 문화 테마파크를 방문했어요. 한국 전통 홀레복 체험, 한옥 미니어처, 태권도 시범,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같은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고 심지어 한국어 강좌 부스에는 현지 청소년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한 곳엔 대한민국 여권 특별 전시관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세은은 조용히 저를 데려가 말했어요. 시아버님,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전시장엔 한국 여권의 변천사, 비자 면제국 증가 그래프, 그리고 한글로 쓰인 외교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띈 건 2024년 기준 무비자 입국 국가 수 세계 2위라는 제목의 도표였어요. 그 옆에는 프랑스가 있었고 한국과 나란히 유사한 수치였어요. 어느새 제 손은 전시 패널을 따라가며 떨리고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언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그리고 왜 나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세은이 조용히 저에게 물었어요. 여행 좀 다르셨죠? 저는 그게야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내 인생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할까? 그날 밤 저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세계 지도를 펼쳐보았어요. 그 작은 반도 위에 자리한 나라? 한국. 나는 그 나라를 수십 년 동안 후진국이라 여겨왔어요. 하지만 지금 그 여권 한 장이 보여준 존재감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에도 베트남 여행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잠들기 전 저는 침대맡에 조명을 켜고 세계 지도를 펼쳐보곤 했어요. 한국, 그 작은 반도, 아시아 분단국가, 기술은 있지만 감성은 부족한 나라, 내가 무시했던 그리고 편견 속에 가뒀던 나라.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로도 한국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매일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돌아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는 줄리앙과 세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내년 봄 한국을 한번 방문해보고 싶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모른 채로 살아온 것 같아. 줄리앙은 깜짝 놀란 듯 웃었고 세은은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4월에 서울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거리는 활기차면서도 질서정연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시스템, 깨끗한 환경, 효율적인 교통 연결망, 그 어느 유럽 공항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오면서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고층 빌딩과 초현대적인 건물, 그리고 그 사이에 녹아든 고궁과 전통 건물들. 세은이 말했어요. 서울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전통을 지키되 앞을 향해 나아가죠. 우리는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방문했어요. 경복궁에서는 600년의 역사를 느꼈고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선 60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오른 기술력을 체험했어요.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팩토리, LG의 미래 가전 전시관, 서울대 캠퍼스. 그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건 속도, 혁신, 그리고 열정이었어요.
세은은 저를 데리고 그녀의 모교를 찾았어요. 그곳의 도서관에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고 실험실에선 젊은 연구자들이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시아버님, 한국은 전쟁 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지나 지금의 자리에 왔어요. 자원도 넓은 땅도 없었지만 교육과 기술, 그리고 국민들의 끈기로 성장해왔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어요. 삶을 살아낸 사람의 목소리였고 역사를 품은 나라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세은의 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한국 전통 음식들을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잡채, 불고기, 갈비찜, 전통한과 그리고 유기농 녹차까지. 처음엔 낯설었지만 한 입 한 입 먹을수록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식사 후 세은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어요. 사위로 줄리앙을 맞이하고 프랑스 명문가의 어르신을 이렇게 집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한국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이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힘은 국민들의 의지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신 말씀을 들으니 독일이 전후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것과 닮았네요.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극적으로 일어섰어요. 이제는 제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저의 진심이었어요. 70년 넘게 쌓아온 유럽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자리를 새로운 존중과 이해가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세은은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밤이 되자 강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멀리서 화려한 분수와 조명이 어우러진 다리가 보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예전엔 이 강을 건너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이 이 강을 넘어 세계로 나가고 있죠. 시아버님도 이제 그 흐름을 함께 보셨으면 해요.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세은. 이제는 나도 그 흐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노트를 펼쳐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진짜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였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은 나의 며느리 김세은이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아시아에서 온 여자라 부르지 않아요. 그녀는 한국에서 온 세계인이고 우리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너무도 자랑스러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다고 아시아라고 후진국이라고 한국과 한국 며느리를 무시했던 프랑스 시아버지의 변화가 감동적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편견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지 며느리의 당당한 걸음과 한국 여권 한 장뿐이었죠. 지금까지 감동 산책이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